경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 명의 인물이 크게 세 가지의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인데요. 경제가 극심한 패닉에 들어서면서 한때 증시와 채권이 폭락하다가 오늘은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특히 각각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세계 경제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전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뭔지 지금은 모르시겠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인데요. 최근 미 국채 장기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엄청나게 오르다가 오늘 5일에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는 이를 따라가고 기존 채권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금리 및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장기 금리가 최고치를 찍으며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로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고금리와 재정 적자 증가가 됩니다. 긴축 재정으로 금리를 높이면 당연히 채권 금리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 증가는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의 채권이 더 많이 풀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 하락은 곧 수익률의 상승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가파른 수익률 상승을 부채질한 더 심각한 요인은 기대입니다. 앞으로도 긴축 정책으로 고금리가 이어질 것, 그리고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죠. 즉 채권 가격들이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국채를 팔고 실제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오늘은 좀 진정세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이러는지 보려면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요. 최근 연준 정책에 대해서는 긴축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컸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우선 구조적으로 고금리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사적인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을 수도 있는 이유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요지는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중립금리는 경제 침체 혹은 과열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금리를 뜻하는데요. 원래 추정한 적립금리보다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면 현재 높은 금리가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기반이 되는 금리 수준이 높아진 거니까 금리를 더 높여야 기대한 바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은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많은 학자들, 언론들에서 공통적으로 고금리 뉴노멀이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양호한 경제 지표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위축되는 게 정상인데 양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의장 제롬 파월은 9월 금리 인상이 경기를 기대만큼 못 진정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기 지표가 바로 노동시장 지표입니다. 8월 구인 규모가 전월 대비 7.7% 증가하며 반등을 했는데요. 고용을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러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은 금리가 진정이 됐다고 했기에 그건 왜 그런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적자원 관리회사 ADP가 집계한 미국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기대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채권의 투매가 조금은 진정된 것입니다. 다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ADP는 통상 시장에서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로 여겨지기 때문에 혹시 실제로 발표된 데이터가 이와 괴리가 있다면 또다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내일 6일에 9월의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공개되기에 이때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변동성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두 측면 때문에 시장 전반에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공포가 존재하였으며 9월 20일 FOMC 이후 이어진 연준과 월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참고로 각 인사들이 원래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어떤지를 꼭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측 맵에서 보시면 로레타는 매파, 마이클 파는 중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참고로 오늘 금리 안정세를 보였을 때 연준 인사의 발언이 누그러졌다는 점에도 반응을 했는데요. 금리 동결을 바란다고 언급한 연준 인사 라파엘 보스틱은 원래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라는 점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오늘은 노동시장 데이터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채권 투매가 진정됐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차입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국채 매도 행렬로 채권 가격, 채권 ETF만이 아니라 주식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채권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금이 채권 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시장 붕괴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게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요.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했다가 금리 상승으로 자산 평가 가치가 하락하자 유동성 우려가 부각되며 지난 2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한 바 있고 결국 파산했죠. 이처럼 현재도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은행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이에 은행권의 미실현 손익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또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금리는 강달러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강달러의 문제는 다른 통화에 압력을 준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의 상승은 곧 다른 통화들의 상대적 하락이고 실제로 원화, 엔화, 루브라 등의 환율은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즉, 각 화폐의 가치는 곤두박질 친 것이죠. 이런 자국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각국은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봐야 합니다.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를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외화를 팔면 시장에는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현재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5% 선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30년물은 4.9%입니다. 9월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통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75%까지 간다고 예상한 바 있고 헤지펀드계의 거물 빌 에크먼은 10년물은 5%, 30년물은 5% 중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키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정세 이슈인데요. 우선 사우디와 러시아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소 생산을 하면서 공급이 줄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치솟다가 오늘 5일에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감산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4일 연말까지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경기 전망이 암울해져서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은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유가가 다시 오른다면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고 판단되면 연준의 긴축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역시 연준의 긴축 장기화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가 상승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나쁜 인플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총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도 증가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게다가 원래 미국은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전략적으로 비축해둔 석유를 풀어서 공급을 증가시켜서 유가를 진정시키는데요.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률은 최저치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대체제로 생각될 수 있는 셰일 역시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대세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연개발 인허가를 많이 내주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탐삼이 시주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셰일도 유가 진정에는 당분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면서 오펙이 감산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 한 어떤 돌파구가 나오더라도 단기 효과만 낼 뿐 유가 상승세를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현재 진정세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때문이니까 변동성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연착륙을 한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로 의견이 엇갈리는 중국의 상황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 한때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왔던 중국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선 생산, 소비는 지난 8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5%, 4.6% 상승해서 소폭이나마 개선될 여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외 부문은 아직 어려워 보이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은 경제 주체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인지 경기 침체가 오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경기 둔화에 들어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중국 경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앞서 살펴본 채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로 미국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달러가 줄었고 실제로 중국의 미국 채권 매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부채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죠. 한편 중국의 경제 전망은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착륙으로 경기가 괜찮을 것으로 전망한다면 석유 수요가 양호하다는 말이므로 원유 수요를 늘려서 더 높은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침체가 오면 원유 수급에는 균형이 올 수 있겠지만 유가 급락과 함께 석유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죠. 바로 마지막 불확실성인 심화되는 정치적 갈등입니다.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큽니다.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이 합의가 안 돼서 9월 30일에 셧다운이 우려됐지만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서 우선은 45일간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장됐음에도 임시 예산안의 통과 과정에서 하원 의장인 메카시가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굴었다면서 해임안이 제출되었고 불과 하루 만에 해임이 되면서 셧다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하원 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서 권력 서열 3위로 해임이 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사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권의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셧다운이 미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정치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경제와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셧다운 때는 미국인 5명 가운데 2명이 소비를 줄였으며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는 보통 단기적
합리적이었습니다. 전 이 부분보다도 경제 위기의 징조로서의 불안감이 더 컸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기축통화국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패권을 잃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가 사회에 증가하는 갈등입니다. 정치권이 싸우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투면서 내부 균열이 국력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건재하죠. 다만 정치적 긴장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 전체의 갈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포인트입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아까 언급했던 경제 위기가 오냐 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측에서 근거로 언급되는 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더 오래 두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더 낮은 것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표는 경기 침체 지표로 굉장히 신뢰되는데요. 역전 현상이 발생한 후 평균 22개월의 시차를 두고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 말에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반복된다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침체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언론에서 너도나도 보도를 하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불안감이 과열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회의함이 팽배한 모습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한동안은 패닉이었고 오늘은 다시 증시가 급등했죠.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중심 잡힌 시선입니다. 시장이 패닉할 때는 진정하고 괜찮다고 환호할 때는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전 원래 증시가 박살났을 때 공포감을 사모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증시가 급등하니까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의하셔야 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